안녕하세요. 유튜버 구독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도 감사드리며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았으니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제3강 부회전환 기회는 온다와 화폐 역사를 통한 화폐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총 4가지며 첫째, 화폐 역사와 둘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현재, 셋째, 화폐 가치 하락 국가와 넷째, 금과 은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폐 역사입니다. 화폐 개념은 언제부터 등장했을까요?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후 문명입니다. 이유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최소의 마을 형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화폐 사용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에게 필요한 물품의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죠. 4대 문명 이후 도시 문명 국가의 출현 이후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경제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은 물품 화폐 이후 금속 화폐의 등장입니다. 먼저 고대부터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경우는 기원전 22세기 은이 보리 1그루로 거래되었으며 이집트에서는 금을 모아서 무역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인도에서는 기원전 7세기에 사용하였고 5세기에 은화를 사용하였습니다. 중국은 동패라는 걸 사용하였고 전국시대에 주화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폴리스 경화를 사용하였고 기원전 리디아의 왕국 호박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마에서는 아스라는 최초의 청동화폐가 등장하였고 아우구스투스 이래 금은 복본이제가 등장하였습니다. 중세의 경우 유럽의 프랑크 왕국 데나리우스라는 은화가 등장했고 카롤루스 대제 이후 금화와 은광 개발을 하였습니다. 서아시아 및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금본위제와 은본위제를 계승하였습니다. 이후 금, 은의 수요 증가로 부족하게 되자 수표와 어음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집트 이후에는 금은 풍기 현상이 지속되면서 곡물이 급등하고 경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동아시아 경우에도 당나라 멸망 이후에도 부족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송나라 악화와 사전 회수 동화인 송전이 대량 발행되자 물가 형상이 악화되었습니다. 근세 근대로 가볼까요? 스페인의 경우에는 아메리카 식민지로부터 획득한 대량의 은을 보유해왔고 16세기에는 금화 은화가 화폐로 자리 잡았습니다. 17세기 암스테르담에서 은화를 발행하였습니다. 16세기 이후에 은의 유입의 증가로 불을 떠 축적하였고 17세기 이후에는 동인도 회사와 무역 시 금, 은, 동을 거래해서 사용했습니다. 19세기 무역은 멕시코 달러라는 걸 발행하였는데요. 이 위에 보이는 이제 화폐가 국제 무역의 결제 통화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금속 화폐에 이어 현재 사용하는 지폐와 같은 최초의 지폐는 중국 송나라 교자입니다. 이 교자의 장점은 발행이 쉽고 단점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가의 약체화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등장은 16세기 금, 은을 보관하면서 증서를 발행해 주게 되는데 이것이 현대은행의 원형이 됩니다. 국제금본위제라는 것이 18세기에 등장합니다. 영국 면제품을 수출하고 금을 획득하였는데요. 이것은 추후에 금본위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 금본위제라는 화폐 가치 비율을 정하여서 금을 증명도구로 하여 지폐를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영국은 19세기 금본위제의 도입 이후 국제적인 금융센터가 됩니다. 이후 기축통화 1국 1통화의 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국제금본위제는 1914년 1차 세계대전으로 정지되었으나 19년 미국에서 다시 부활하였고 22년 제노바 회의 금본위제 도입을 추정하였습니다. 29년 대공황으로 금본위제는 다시 정지하게 됩니다. 1944년 브레튼 우주체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중 미국 브레튼 우주에 모여서 44개국 통화금융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국제통화기금의 창설이 되고요. 미국 달러는 금과의 태환화폐가 됩니다. 달러가 금과의 태환성을 가지게 되었고 달러에 대해 고종환율제의 가치 보증을 하는데 이것을 금환본이자라고 합니다. 기축통화와 세계 제1의 금을 보유한 미국은 결국 중심이 되게 됩니다.
추후에 닉슨 쇼크라는 것이 찾아오는데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달러의 가치가 하락되고 금 보유량이 감소되자 71년 리처드 닉슨의 미국 대통령이 달러의 금 퇴환을 중지하고 결국에는 브레튼이 중지하게 됩니다. 결국 달러 고정 환율제에서 변동 환율제, 즉 통화 가치가 외국 환시장에 따라 변화하는 체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유럽 통합에 대한 것입니다. 1970년 독일 마르크 중심으로 유럽 통화 제도가 실시됩니다. 98년 결국 유럽중앙은행에서 지금의 유로화의 등장이 되게 됩니다. 통화 위기는 92년 영국 금융위기, 94년 멕시코 금융위기, 97년 태국 위기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발하게 됩니다. 금속화폐 그리고 지폐에 이어 전자화폐가 1990년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자결제 시스템인 현재의 신용카드가 됩니다. 전자화폐의 등장 이후 디지털 자산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 논문 이후 개발된 현재의 비트코인입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현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초초 핵심 내용이 들어갑니다.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른 경제 현상을 말합니다. 장점은 중앙은행이 실질 금리를 조정하고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미래 인플레이션 증가의 불확실성이 투자와 저축률을 저하시키고 물가 상승에 대비한 생필품 구매로 물자 부족 현상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장면에 대해서 비유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자장면 가격은 2,5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7,000원 정도 합니다. 이것은 자장면의 가치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자장면은 자장면 고유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돈을 더 내고 자장면을 사 먹어야 한다는 것은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장면을 한 개라고 가정하면 과거에 100을 낼 것을 3배인 300을 내야 됩니다. 이것은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화폐 통화의 시스템입니다. 달러는 어떻게 발행되는 것일까요? 1913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줄여서 연준이라고 합니다. 연준은 달러의 발행권을 가지게 됩니다. 대표자는 미국의 의장입니다. 한국의 경우 은행장인 총재이지만 연준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개인 주식회사가 달러를 찍습니다. 즉, 개인 회사인 연준이 발행하는 달러는 미 재무부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고 이것은 빚, 다시 말해 부채를 떠안고 간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1944년 브레튼 우주 체제의 근본 위제 붕괴 이후 1971년 닉슨 쇼크는 현재 화폐가 신용에 의해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의 화폐의 역사에도 아셨듯이 금과 은의 가치는 유지되어 왔으나 화폐는 주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화폐 가치가 하락한 국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국가 부채량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부채 시기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서 늘어나는 부채의 양이죠. 지금도 실시간으로 무지막지한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는 민간 기업이 발행한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현재 2경원이며 한국의 경우에는 700조입니다. 즉, 전 세계는 신용을 기반으로 화폐 발행할 이유로 빚을 떠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과거의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를 1차에서 3차까지 하게 되면서 경제 침체를 막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들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신용에 의해 유지된 부채를 가지게 되며 이 발행하게 된 화폐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후에 엄청나게 발행되어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제 생각을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당장 온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아니며 객관적인 사실로 인해 설명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 국가와 암호화폐 사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한 국가를 기사 위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며 핵심 내용만 읽어드린 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작년 물가 상승률 13만 % 상승, 무려 13만 60%에 달했습니다. 한때 라틴 아메리카의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수년째 경제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엄청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 상승률을 말한 것입니다. 결국 화폐는 휴지, 황금만이 살 길, 베네수엘라판 골드러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자 본전적인 황금이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한 것이죠. 정정 불안 초인플레, 베네수엘라 비트코인 거래량 역대 최대. 비트코인 거래량이 치솟은 것은 정정 불안으로 인한 경제난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자국 내 화폐 가치 변화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안전자산 확보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법정화폐가 기능을 상실하다 보니 암호화폐가 안전자산으로 떠올랐다. 현재 대시를 결제수단으로 허용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상점은 천여 곳에 이른다. 버스 이용료도 대시로 결제한다. 이걸 꼭 대시로 이제 투자를 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제가 이 기사를 올린 것은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던 사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미국 달러를 송금할 때 평균 2주일 걸리고 수수료도 2만 원이 든다. 반면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몇 시간 내로 송금이 끝내고 수수료도 3%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암호화폐 페트로를 발행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국민은 페트로보다는 대중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대시 등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에는 아르헨티나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는 아르헨티나 페소, 기준금리 60%. 결국 아르헨티나는 추락세를 붙잡지 못했고 급기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금리를 60% 올렸다. 중앙은행이 페소와 같이 급락세가 이틀 연속 계속되자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 유출과 연간 31%에 달하는 물가 상승 등을 막으려고 기준금리를 기존 45%에서 60%로 인상했다. IMF와 500억 달러, 약 55조 5,800억 원에 달하는 구제금융 조기 집행에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 실패했다. 아르헨티나 37개 도시 버스카드로 비트코인으로 충전. SUV를 비트코인으로 충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아르헨티나 교통부가 지원하는 대중교통카드입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충전 플랫폼 알토비아에와 핀테크 기업 비텍스가 협력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포함한 아르헨티나 37개 도시의 비트코인 교통카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텍스와 협력하여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금융수단의 가능성을 열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몇 달 새 지역 비트코인 거래량과 ATM 수도 급증했다. 이 기사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어마해지고 실물 자산의 가치는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현재 화폐 가치가 하락돼 신흥국들은 결국 암호화폐를 실용하여 사용된 사례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제 침체가 지속된다면 금과 은의 자산 가치는 추후 상승할 것이고 화폐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면서 추가적인 암호화폐 규제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졌다면 엄청난 폭풍을 휘몰고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는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금과 은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집량을 증가한다는 뉴스입니다. 세계 경제 불안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에서 금 비중을 경제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것은 2019년 5월 기준으로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 보유고 순위입니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 74톤의 금을 매입했고 6월 한 달 사이에만 41톤을 사들였다. 2018년 12월 이래 연속 7개월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중국 외환보유고는 금이 차지한 비중은 겨우 2.5%에 불과해 미국의 금리 정책이나 환율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을 영향을 덜 받기 위해 금 보유고를 늘리고 있다. 또한 금은 금융과 상품의 다중적인 성격이 있어 외부 리스크를 줄이는 데 좋은 수단이 된다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금 보유고 4대 강국은 외환 보유고 중 금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자산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러시아는 가장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고 있다. 이 밖에 터키, 인도, 카자흐스탄 등 신흥국들도 금 보유고를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 제재를 계속 받고 있는 러시아가 꾸준히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것 외에 미국, 영국 등에 비축해둔 금 본국으로 반출하는 나라도 많아지고 있다. 기사를 보여드린 후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것은 경기가 침체가 예상되거나 침체가 되면 결국 국가들은 화폐가 아닌 안전자산인 금과 은을 매집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과 은의 대표 두 가지 종류입니다. 바와 코인이 있습니다. 금과 은은 제가 생각하기에 여유자금의 10%에서 20%를 보유한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과 은은 보험, 즉 안전자산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다음은 금은비를 통한 금 또는 은의 매수 초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은비가 가장 낮았을 때고 이것은 현재 금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은비가 가장 높았을 때입니다. 금과 은의 비율은 현재 87.20으로 고평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은비가 높을 때는 금에 비해 은이 저평가된 것으로 은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은비가 낮을 때는 금에 비해 은이 고평가된 것으로 금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자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금값과 은값이 동시에 오를 때 금보다 은의 상승률이 더 크며 금이 더 가격이 떨어질 때는 은 가격도 그 또한 하락폭이 금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금과 은의 비율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을 7로 은을 3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유자금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금과 은을 투자하시기보다는 생활하시는 현금을 더 보유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리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균을 기준으로 나눈 것인데 역대 최저와 최대에 대한 것을 더한 후 나누기 2로 제가 평균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56을 평균 기준으로 하여 매수와 매도 시점을 본인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돕기 위한 자료를 제공한 것 뿐이니 매수와 매도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폐의 역사와 현재를 보더라도 금과 은은 안전자산이다. 즉, 실물자산이 안전자산인 만큼 최소한으로 보험으로 보유하자. 두 번째, 대출을 절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윳돈으로만 투자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무조건 한 곳에 몰빵은 좋지 않다. 예를 들면 암호화폐와 실물자산 등을 섞어서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구독이가 생각하는 여윳돈의 관리입니다. 이것은 생활비를 제외하고입니다. 금과 은은
여윳돈의 최소 10%에서 20%를 추천드리고, 암호화폐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윳돈의 35%, 달러는 10%에서 15%, 그리고 30%의 현금 보유를 추천드립니다. 왜 30%의 현금 보유냐? 그 이유는 부자들은 저점에서 주식이나 채권, 암호화폐를 매수합니다. 그 저점의 기회를 보다가 매수나 매도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 사용할 돈이 필요할 수도 있을 수도 있으므로 돈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암호화폐를 투자하거나 금과 은에 대해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경제를 잘 모르시거나 경제를 아셔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 등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공유해 주시면 설명은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수 또한 많이 늘게 되어 기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앞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실시간 방송도 할 예정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또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